첫 번째 강의는 장기이식센터 외래진료를 통해서 이미 친숙하신 장기이식센터 소속 양재석 교수님께서 신장 이식 후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기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양재석이라고 합니다. 전에 건강의가 참석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아니면 대부분 새로 오신 분들이네요. 우리가 장기 건강 강좌를 한 4년 정도 하니까 대부분 주제를 다 다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주제가 될지 고민이 없는데 다시 기본적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주제를 많으니까 다시 기본적 주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좀 빨리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기이식센터에서 환자 교육에 좀 내년 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장기이식 후에 궁금하시고 또 중요한 주제들이 많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이번 한 번으로 다 들으실 수는 없어요. 그동안 한 3, 4년 한 강의를 전부 이 홈페이지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집에 컴퓨터가 없으시면 곤란할 것 같고, 컴퓨터가 있고 인터넷이 되면 이 장기센터 홈페이지 여기 주소로 들어가시면 이 장기이식의학 정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게 뜨는데요. 그 중에 이제 최신 이식 정보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올라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건강 강좌 내용들이 2009년, 8년부터 쭉 나와 있는데 2009년으로는 다 동영상을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물론 아마 하는 거는 좀 편집해서 뺐을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대부분 그대로 있으니까 임신, 식사관리, 오늘 이야기할 사회경제적 지지, 약을 어떻게 드시는지, 간이식 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간암 환자의 이식을 어떻게 하는지, 건강검진을 어떻게 할 건지, 성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감염될 때 어떻게 하는지,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폐이식, 혈액형 부적합, 약물 복용, 심장이식, 어린이 간이식, 당뇨병, 예방접종, 웬만한 주제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열어보시면, 물론 혼자 보시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 안 되시면 또 질문하는 남이 있어요. 여기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어딘가 누르면 Q&A 질문하고 답하는 게 있거든요. 1차로 코디네이터가 답을 하고 또 저도 같이 답을 하니까 동영상 보다가 잘 모르면 질문하시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계신 분은 특히 이거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매주 수요일 날 장기이식 환자 퇴원 교육을 하는데 한 번 더 교육 받으시고 싶으면 오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게 상담실, 의학정보 이런 거고요. 이 이식 후 관리는 이제 지속적인 의료진하고 서로 상호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외래옥이 이제 멀리서 오고 그러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 그래도 외래를 꾸준하게 잘 다니면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하는 게 나중에 문제 생겨서 장기 입원하고 이런 오히려 더 병원에 오래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을 피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손을 보는 게 가장 비용 대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식 후에는 초반에 수술 합병증이나 초반에 심한 거부반응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현 시대는 거의 없어요. 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결국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합병증을 잘 다루느냐가 어렵게 이식받은 장기를 얼마나 오래 쓰고 자기 건강을 얼마나 더 오래 잘 유지하는지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만성병은 의사가 약 주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환자분이 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때려주면 좋겠지만 뗄래야 뗄 수 없이 평생 말썽 안 부리게 잘 데리고 살아야 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식을 받게 되면 이제 기능이 좋아지죠. 그렇다고 정상인은 아니에요. 환자분이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자기 생활에 좀 제한을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뭐 약이 너무 많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담당 의사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상의를 해서 어떤지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뭐 의사는 의사대로 약을 주고 끊고 환자는 환자대로 약을 먹고 끊고 서로 다르게 이렇게 하면 이게 경과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를 해서 조정을 하는 게 좋죠. 일방적으로 의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분이 일방적으로 알아서 조정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면역제제를 드시니까 이 감염위험성에 대한 대비가 또 하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에는 일상생활로 단계 복귀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당장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나 사회활동이나 점진적으로 감도록 그래서 전문 의료진하고 지속적인 접촉이 중요한데 이제 이식내과의하고 이제 외과적인 문제는 이식외과의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외래 방문일이 아닌 단계 중간에 무슨 급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열이 38도 이상 고열이 난다든지 이식한 장기 주위가 통증이 심해졌다든지 신장 이식 받으신 분 같으면 소변량이 확 줄다든지 아니면 몸이 많이 부을 때 또는 뭐 심한 기침, 호흡곤란, 간 이식 받은 환자들의 뭐 항달이 생기고 혈변이 나온다든지 또 이런 게 구체적으로 안 했더라도 뭔가 몸이 평상시에 상이 많이 안 좋으시면 일단 저희들이 이런 급한 환자분을 치료하려고 당일 외래를 지금 월요일, 토요일까지 장기센터 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로 그냥 당일 외래가 되니까 와서 외래를 받으십시오. 와서 만약에 주사를 맞을 필요가 있으면 주사 처치실에서 단기 주사는 놓을 거고요. 만약에 장기가 필요하면 입원을 하시든지 거기서 응급실로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응급실에 가벼 오면 오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외래로 먼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래 진료에서 이제 의사들이 어떤 걸 하긴 하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디에 관심을 부여하는지 말씀드리면 증상, 신장 이식을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에 홍보선생님 간 이식을 말씀드릴 테니까 소변량이 어떻게 되는지 몸이 부었는지 항달, 통증, 호흡곤란 같은 증상을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검사 수치에는 신장 기능을 반영하는 노폐물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인데요. 그게 몸의 찌꺼기가 얼마나 찾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장이 안 좋으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요. 또는 소변에 단백질이 빠지는 게 이제 신장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징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 소견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간 이식에 있으면 간 기능, 심장 이식에 있으면 심장 기능 검사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 면역제제를 드시니까 이 농도가 적당한지, 왜냐하면 면역제제가 다 하면 가열불급이라고 그 자체가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도가 너무 또 낮으면 효과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농도를 유지하는지 항상 검사를 하고, 또는 백혈구, 면역제제인 걸 좀 드시거나 또는 약을 먹으면 백혈구가 부작용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의 저항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방어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 떨어지면 약을 줄이거나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병증이 아까 되게 얼마나 이식 장기가 오래 쓰고 얼마나 오래 사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합병증 1년에 한 번 정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장기센터 오면 이 합병증들을 어떤 간격으로 추적해야 되는지 이런 한 장짜리 브로셔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가져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감염하고 암이죠. 그 외에도 당뇨병, 콜레스테롤, 간염, 골다공증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이 다 증가되고 환자분들의 생활, 삶의 얼마나 오래 사는지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정기검진 브로셔인데요. 과거 옛날 거고요. 새로 그 업데이트한 게 있습니다. 그 추적 간격 몇 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그 탁관 진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빨이 안 좋아서 이빨을 뽑아야 될 경우도 있겠고, 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뭐 근처 인근 병원에서 뭐 처치를 잘 안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식 환자에서 뭐 약을 조심해야 되고, 뭐 잘못된지 알고 환자분들도 약간 망설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 의료진한테 담당 의사한테 말씀하셔서 그 진료에 유의해야 될지 묻는지 소견서를 하나 받아가셔서 그 탁관 진료를 보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역제제하고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약들은 좀 피해야 되고요. 신장 기능이나 간 기능이 좀 떨어지는 그 약을 용량을 조절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받아서 진료하시면 크게 불편 없이 주위에서도 인근 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이식한 환자면 진통소염석이 같은 신독성 약제는 지양을 하고요. 다른 진통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드시는 게 좋겠고, 항생제 중에서도 면역제제하고 상당히 간섭을 많이 일으키는 약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 대표적인 건데 이런 건 좀 피하셔야 될 것 같고, 약 용량을 좀 줄여줘야 되고, 신기능 증상이 아니면 또 감염 위험을 높이는 시술을 할 때는 항생제는 미리 예방적으로 드셔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따르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약물 뭐 감염 예방 다 말씀드렸고, 건강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적은 다음에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이걸 집에서 측정하는데 안 가져오면 그 외래치료보는 본전을 못 뽑는 거죠. 보여줘서 거기에 맞춰서, 왜냐하면 외래 와서 혈압 문제고 피검사를 혈당 재는 게 환자분 상태를 100% 잘 반영하지 못할 때도 많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혈당과 혈압은요. 평상시 꼼꼼하게 찍으시면 좀 더 정확한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이식 환자의 한 30%에서 생겨요. 간식, 신장식 다 상관없이. 혈당 측정은 이제 꾸준하게 해야 되겠고, 발생을 하면 일단 식사, 운동하고 약만으로 절대 안 돼요. 식사, 운동, 약, 여기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 운동은 안 하고 식사 조절 안 하고 약만 올려서 당을 잡잖아요. 이건 살이 쪄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 높거나 골다공증, 뼈가 상당히 약화되거든요. 이 시간대에. 왜냐하면 면역세제가 뼈를 약하게 만들어요. 초기 인대도 심합니다. 약물 복용은 제일 많이 먹는 게 프로베인 같은 거. 12시간 정도 드셔야 되는데, 밥하고 같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전 1시간 또는 2시간에 드시라고 12시간마다 간격을 맞춰서 드시고, 피는 약 먹기 직전에 드셔야 되죠. 요걸 연대해 주시고, 따지면 네오란이라는 것도 12시간마다 복용하는데, 그것도 약 먹기 직전에 나머지는 비교적 그 약물용도 측정을 하죠. 이 세 개는 약물용도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파민이라는 약은 이제 드시는 약도 좀 있는데 하루에 한 번 복용하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2번 복용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도 약물 농도는 약물 복용 직전에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약은 약물 농도를 보면서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약으로 약물 농도를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복용 까먹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아침 8시, 저녁 8시에 드신다면 5시, 오후 5시 이전에 생각이 나면서 다음 먹을 시간에 3시간 이전에 생각나면 그때 드세요. 근데 7시에 생각나면 그냥 그거는 한번 드시지 마시고 그냥 8시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타고 뭐 유럽에 가거나 미국에 가도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약이 조기에 떨어지면 병원 오시든지 인근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감염 예방 조치는 6개월은 조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은 사람 많이 몰릴 때 가지 마시고 손 잘 씻으시고
마스크 철저하게 하시고요. 아픈 사람 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많은 건 뭐 다 말씀드린 거고, 애완동물 피해야 되죠. 감염원이 될 수 있어요. 화분도 흙이 날리면 곰팡이 같은 거 몸에 들어올 수 있어요. 장갑, 수리하는 집 이런 데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감염 예방은 초기 6개월은 감염 예방약을 이게 되게 좀 먹고 있습니다. 이게 그레이터프 RS 예방약은 이게 도움이 안 돼서 실질적으로 못 드리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은 사실은 한 달 이후에는 아무 때나 맞아도 돼요. 그렇지만 뭐 혹시나 예방접종 맞았다가 뭐 문제가 되니까 정걱정되면 석 달 후에 맞으시면 돼요. 그 외에는 6개월 있다가 맞으라고 돼 있어요. 6개월 있다가 맞는 이유는 초반 6개월에 면역제제를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예방접종해도 효과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 생겨서 주 이유는. 근데 독감은 시즌이 있으니까 가을에 맞아야죠. 이런 그 예방주사는 몸에 들어오면 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피해야 됩니다. 또 해외여행 요즘 자주 가시는데 되게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가는 데는 이상한 정거리나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방접종이 필요 없는데 일부 지역은 필요하거든요. 홍역이나 말라리아나 장피부스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예방접종 추천되는 데가 다 틀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담당 의료진이나 안 그러면 그 중간에 불규칙가 외래 방문이지 않으면 장기센터 항해배를 오시면 그렇게 맞게 상담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은 첫 달은 입원도 길게 하시죠. 그 다음에 가끔 다시 재입원하기도 하고 외래도 일주 간격으로 오고 처음에는 좀 그렇죠. 약을 많이 먹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왔다 갔다 좀 할 수가 있으세요. 힘도 들고. 근데 한 6개월, 한 달에서 6개월 사이면 이제 서서히 정상생활로 복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6개월째 이제 정상생활을 100% 끌어올려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신체 활동은 처음에 상처가 끝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배에 힘이 들어가는 활동을 하지 말고 2개월은 운전 피하고 3개월은 신체적으로 힘든 일 피하고 직장, 학교 언제 복귀하면 되는지 되게 6개월 추천하는데요. 피치 못하면 한 3개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벼운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이 좋고요.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죠. 여행은 이제 미리 해외에 가실 때 어떤 지역에 가는지 잘 상의를 하지만 선진국의 대도시는 큰 문제 없어요. 가실 때 좀 며칠 오래 누구 친지분이 계셔서 한 달 이렇게 계실 거면 저희한테 약 처방전 사본을 하고 영문소견서를 가져가는 게 좋죠. 혹시나 무슨 문제 생기면 병원을 방문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있을 거면 영문소견서하고 약 처방전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식 받고 비싼 돈을 내서 약을 먹으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담배하고 신장은 상극이에요. 담배가 혈관을 이렇게 망가뜨리거든요. 신장이나 당뇨병이나 혈관병이거든요. 그래서 뭐 술보다는 담배가 더 안 좋죠. 담배는 끊으셔야 돼요. 자기가 정상인이 아니고 한잔하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 담배는 끊으셔야 돼요. 담배 먹게 되면 약을 그만큼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고요. 조금 한 1년 넘었으면 다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약국에서 영양제를 많이 들어가는데 뭐 대부분 괜찮겠죠. 조금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담당 의사한테 물어보고요. 건강식품은 이제 서양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검증된 것만 쓰거든요. 이거는 우리 검증을 안 해봤어요. 국가에서 되게 연기도 안 주고 있는데 검증이 안 돼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굉장히 고록스럽습니다. 근데 뭐 저 같으면 잘 모르는 건 안 할 것 같은데 비타민 있는 건 좋겠죠. 비타민 중에 이제
비타민 C가 많으면 그 뇌흑돼지하고 상호작용을 하셨거든요. 그런 건 담당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세요. 벌써 20분이 갔네. 성생활은 2개월 이후에 좀 본격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2주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성생활을 활발하게 하면서 방광염 생기는 분들이 있는데 신장이식 환자들 특히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성관계 후 즉시 소변을 보는 게 좋고요.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있죠. 어떤 증상인가 하면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또는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소변 색깔이 탁할 때, 열이 날 때 이럴 때죠. 이럴 때는 진료를 받으셔서 필요한 검사를 하고 항생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발기부전은 뭐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요. 의사한테 이야기해서 약 복용하면 돼요. 이제 환자분 컨디션에 따라서 약 강도나 이게 좀 틀리고 그러니까 상담 후에 처방받는 게 좋습니다. 임신은 월경 개시가 되게 29, 6개월 정도면 월경이 다시 재개가 됩니다. 신장이식 환자가 되게 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에 2년 후면 임신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데 빠르면 1년 이후도 가능은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이 시간짜리 임신해서 경과가 정상이라고 보다는 약간 뭐 유산균형이 조금 더 높지만 뭐 크게 못할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임신하는 게 또 이식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장점이 되죠. 그다음에 사전 상담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신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해야 되죠. 신기능이 나쁘면 그 폐하에 문제가 되거나 자기한테 문제가 생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조절이 잘 되고 신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는 임신이 가능하다. 그 임신을 하게 되면 용량을 조절을 해야 돼요. 어떤 약은 아까 타크로벤이나 네오라는 약을 용량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페놀레이트나 뭐 센셉이나 이런 약을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준비를 하면 미리 말씀을 하셔서 약을 바꿀 게 있고요. 임신 성공한 다음에 약을 올리고 낮추고 갈 게 있으니까 서로 상담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시고요. 다 상식적인 얘기고. 그래서 그 단기센터에 장애 외래가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내사 관리 전담팀이 지금 구면 있죠. 부분이 있다고 어르신도 전담팀이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른 병원보다 이번에 강조가 됐는데 아직 이식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사 이식에 많이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이식팀은 다음에 말씀하시겠지만 세계적인 성적이죠. 특히 생체 간이식은 세계적으로 좋은 성적이죠. 가격도 타병원보다 싸죠. 상처가 아주 적게 독감경을 하기 때문에 상처가 적게 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제 부모님 위해서 구매한 경우에도 상처가 많이 남지 않으니까 환자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신장이식은 외과기술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식 전공한 내과 의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병원보다 이쪽에 인력이 많아요. 그래서 성적이 좋고 내사 대기자들 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분들 행태를 제거해서 받는 그런 것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신호로 기술을 타병원보다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입을 했는데 췌장이식 말고 이제 채도이식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 당뇨병, 인슐린만 분비하는 거 삼성병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장볼수 동시식 프로그램도 삼성병원하고 저희가 하고 있고 이제 손 잘린 분들, 양주갱 뭐 이런 게 수부이식을 이제 올해 내로 국내에도 한번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혈경 부족하고 이제 신장이식은 좀 많이 했고 간이식도 지금 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5분 오버했는데요. 5분 남았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주로 신장이식에 국한해서 간이식 하고 예. 간이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만져보니까 안 좋서
그거는 안락하더라고요. 상당히 안락하고 어떤 노래가 안락한데 그 간 이식을 70된 남자의 생체간을 만일 이식했더라면은 어느 정도 더 살 수 있었던 건지 그걸 좀 궁금했습니다. 후보생 대신 간 이식 하시는 앞부분 질문은 잘 못 들었는데요. 70대 기증자는 저희가 웬만해서는 70세가 남자의 건강한 70대 남자의 간을 이식했더라면은 더 오래 사셨을 텐데 얼마나 더 오래 사실 수 있었는지. 저희도 생체 간이식 기증자의 그 선정 기준은 만 16세부터 60세 정도까지 그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기증하시는 분이 위험할 수가 있어서 웬만하면 아니고 거의 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분은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은 공여자가 많은데 되게 이제 내사자는 뭐 80세 그때 저희가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근데 살아있는 분은 연세가 있으니까 자기 건강 챙기시는 게 좋아요. 지난해 주제에서요. 여기 그 집에서 체크해야 될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제품을 사서 체크해야 됩니다. 혈당 체크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혈당 체크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29에 30% 환자분이 당뇨가 없는 분들 당뇨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사야 돼요. 근데 옛날보다 이게 값이 키트 요만하게 간단하거든요. 기계값보다는 주로 이제 그 측정하는 종이 못 끼우는 게 더 비싸요. 조절이 잘 안 되면 자주 체크해야 되고 하루 내고 조절 잘 되면 뭐 이틀에 한 번이라도 점점 되는데요. 예. 유지하는 사람이 뇌부병원에서 20년이라고 들었지만 국내에는 한 15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미국은 평균이 20년이 안 돼요. 우리나라 저희 병원 성적은 한 사람한테 받았을 때 평균 20년 조금 넘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기정해서 받는 건 평균 한 15년. 우리 병원이 미국 평균 성적보다는 좋은데 물론 기술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미국에는 우리나라보다 4-4시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외국보다는 성적이 좋아요. 평균 성적으로 보면 한 번 더 많이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생체 받았다가 나중에 수술하면서 기다려서 자체 내사이식 받는 그런 게 흔하죠. 세 번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기 시작한 지 이제 했잖아요. 60년대 후반에 69년에 처음 시작했었고 우리나라 그런 환자들이 쌓이니까 2번 받는 환자, 3번 받는 환자 이제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첫 번째 이식하는 것보다는 거부 반응이 잘 생겨요. 그래서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첫 번째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 일반 그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흔하진 않죠. 예. 대개는 이제 B형 간염 오래 앓으신 분들이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콩팥이 먼저 망가졌다가 이제 간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상관없어요. 일반 환자분이랑 똑같이 아니 예. 공여가 가능하냐고요? 신장 이식 받은 환자가 간을 공여할 수 있냐고요? 신장 기능이 뭐 아주 정상이면 가능을 할 거예요. 거꾸로는 잘 안 해요. 간 이식 받은 사람이 신장 공여를 왜냐면 간이 안 좋으면 신장이 안 좋을 확률이 아주 높거든요. 신장 이식 받은 사람이 간이 안 좋을 확률이 좀 낮을 거예요.
시간이 돼서 다음